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장과 같은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제기나 사상 검증 같은 부분은 보수야당 스스로 개혁과 극복을 주장하기도 했던 주제인데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구태의연하게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의원 연결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대 탈북자의 월북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의 보도로 알게 된 것도 문제지만 노크 기순 등 뻥 뚫린 안보나 군의 기강회의에 대한 지적이 뜨겁습니다.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처럼 군이 져야 할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국방부 차관진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백승주 국방소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급 확대와 축소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이재명 지사 특유의 선명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집값 상승의 원인을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의 통과에서 발견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져서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인데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엽 소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검찰 개혁이 건과 검언유착 진행 사항을 점검해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늘 채택됐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원권입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한 것이죠? 예, 여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뭐 조건부로 하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얘기는 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 전혀 없었고요. 예. 그쪽에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달리 박지원 후보자 쪽은 뭔가 좀 세게 나오겠다, 예, 벼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예, 전혀 특별한 뭐 전략도 없었고, 뭐 특별히 한 방을 이렇게 소위 한 방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학력 위조 의혹 제기는 박지원 후보자가 당국대학교에 물어봐라. 그리고 과거 잣대와 지금 잣대는 다르다. 이렇게 일축해버렸고. 근데 아직 남북 이면 합의서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합의서 부분을 예,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또 오랫동안 북측을 접촉했던 전문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제 의심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저쪽에서 일단 근거도 없이 예.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문건을 내놓고 이게 뭐 근거가 있으니 이 임명을 미뤄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무책임한 태도고 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예. 일단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거액을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북측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예. 저도 북측을 상대해 봤고 대북 교류해본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약속이 조금만 이행이 안 돼도 100을 주겠다고 했는데 1을 못 주고 99만 줘도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쪽에서. 예. 근데 이런 것을 두고 그쪽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후에도 우리 김대중 정부에 관여됐던 분들에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예. 이 문건을 봐도 저는 이 경제협력 합의서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서란 것도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어허. 무슨 소리냐 하면 예. 내용은 이제 당시 우리 측에서 발표했던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언론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지원 후보자께서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를 다 기억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건 인정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누가 조작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면 글자체가 좀 북쪽에서 쓰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예. 형식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이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에 정상 간의 합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북남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북이라고 써서 양쪽이 하나씩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 북측에서 이건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북남이라고 써서 가져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발표할 때 남북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썼는데 북측에서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 이름을 먼저 썼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수상하고 요 밑에 보면은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그리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이렇게 써 있는데 예. 남자와 측자 사이의 간격과 북자와 측자 사이의 간격이 틀려요. 예예. 근데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게 바치는 문건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대북 교류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실수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당시에 이 북측 대표로 나왔던 송호경 예. 부위원장도 정말 완벽주의자라 이 실수라고는 없는 그런 빈틈없는 사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사인할 때 글씨가 흐릿하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이면 합의서라고 하는 데에서. 예. 예. 근데 이렇게 썼다면 그 사람은 다시 펜을 가져와서 꼭 눌러서 쓰지 이렇게 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남측과 북측 사이가 그 간격 사이가 다르다. 이 부분은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보고되는 이런 실수를 합의서니까. 절대 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박지원 후보자가 얘기한 건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당연히 나왔을 건데 그때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런데 만일 이런 문서가 정말로 존재를 한다면은 국정원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때 뭐 국정원이 나서서 일을 많이 하긴 했죠. 사실. 국정원이 대부분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만 박지원 당시 장관께서 가서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목공원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예. 일단 그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 쪽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문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자신이 후보자 자격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 이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보했다고 하는데 예.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 3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그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뒤지겠다고 하면서 예. 국정원 돈을 국민 세금을 쓰고 다녔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법 처리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인데요. 예. 지금 제보했다는 사람도 뭐 정말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도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당시에 뭐 오대산 공작부터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예. 이게 만일 정말 위조된 문서라고 하면 위조된 문서가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들어갔고 원내대표가 청문위원으로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정치공세를 했다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진짜 문서여도 문제지만 가짜 문서여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문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해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뭐 100% 가짜인데 예.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제1야당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예. 그렇다면은 박지원 후보자 말대로 이것은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사 의뢰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 김원걸 의원님께서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적임자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뭐 박지원 후보자나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 임명된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분들의 경력이나 예. 능력으로 봐선 당연히 그 자리를 하시고도 남을 분들인 건 알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최적의 인사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 든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이제 6.15 때나 4.27, 9.19 이런 과거의 남북 협상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높이 샀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은 옛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섰던 4.27, 9.19도 남쪽에게 참 선심을 쓰고 잘해줬는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별로 없다. 실패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이 별로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북쪽이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결국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미국에서 유엔 제재를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상대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북측과 상대해본 경험이 많다. 또는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뭐 해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그러니까 대미 설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좀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과거 경험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때고 특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재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외교 안보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세술은 세부대에 잠자 이 뜻입니다. 예, 상황이 알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하고 나서 언론 보도 보니까는 김원걸 의원이 박지원을 반대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 보도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언론에서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최근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를 통해 올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차단을 명분으로 개성 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 방역당국은 다시 북으로 간 사람 또 관련자들 다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음성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우리 정부와 탈북민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 그동안에 북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죠. 청정국이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 환자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 환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남북 보건협력 이 부분을 명분을 세워서 체면을 세워가면서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막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예. 갑자기 남쪽에서 환자가 와버리는 바람에 퍼졌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올 명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하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 정보위원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일부에서도 김홍걸 의원과 말씀을 나누셨지만 논란이 가장 되고 있는 게 이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 박 후보자의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 의혹인데요. 다시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그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측 특사였던 박 전 후보자의 서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박 후보자는 바로 이제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답변을 했고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다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면 합의서 진위 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만일 거짓 문서라면은 미래통합당에도 굉장한 폭풍으로 역풍을 많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근데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또 관련 논의는 됐다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후보자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게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비공개 청문회 마치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문건은 부인을 했는데 사실 그런 논의는 됐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박 후보자가 바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상하이나 베이징 접촉에서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 후에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아시아개발은행이랄지 우리 남한 기업이랄지 외국 기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 지급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조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밝히지 밝혔죠. 않았고. 예. 이거 어떻게 또 파장이 미칠지 말이죠. 그러면서 뭐 통합당 측에서는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서류가 진짜면 한 분은 평양에 있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극비 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입수해서 뭐 원본을 갖다 주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이미 특사단에 문의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질문, 차관을 임명한 것이 아들을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뭐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영전을 했는데 예. 그게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소설 쓰네라고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웃픈 장면인데요. 간만에 또 이게 뭐 정치권에서 좀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이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한테 이 자리 옮긴 게 아들 수사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공석이 됐고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차관이 사실 답변할 게 뭐 없죠. 뭐 거기다 대고 아닌데요라고 해서 글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추 장관이 뭐 혼잣말처럼 들리긴 했어요. 소설을 쓰시네. 라고 이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러자 윤한홍 의원이 뭐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라고 즉각 항의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라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제 여야 법사위 의원 간 충돌로 번졌고요. 뭐 김남국 의원이 윤한홍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딨냐.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라고 따졌고 그래서 이제 뭐 윤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은 뭐 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이냐 장관 비서실장이냐라고 뭐 쏘아붙였고 결국 고성으로 세워지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 뭐 재밌었던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 의원도 이제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장관 돼봐라 잘해줄게 내가 하면서 아들 문제 갖고 가만히 있겠냐. 라고 이제 아들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영준 씨가 사실 뭐 음주운전 논란으로 지금 집행유예 선고받은 걸 비꼰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또 항의를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파행이 됐는데 이게 뭐 뉴스로도 방송 장면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이 좀 품격을 찾으면 좋겠는데 또 싸움 구경이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서 이번 국회도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부급 도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진급시키는데 감점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온라인 회견을 통해서 이런 경기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는 승진해서 불이익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 집 팔아라 뭐 이런 건데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 조치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또 이제 정부 안에서는 2급 이상 공직자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4급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 뭐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그다음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기존의 뭐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거를 최근 상황에 맞춰서 좀 구체화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주목받았던 게 아무래도 방금 말했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카드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다 포함을 해서 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취지의 그걸 하고 있고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해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1주택 외에 매각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실제 나왔습니다. 뭐 재산권 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는 일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도 이재명 지사가 정부에 한 것 같은데. 예, 뭐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이제 주식 백지 신탁제랑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직자가 자기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매각하는 제도인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자. 실거주 주택 말고 했는데 이제 아직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게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뭐 다주택 보유 제한 이외에도 뭐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도 이제 거듭 건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앞서서 이렇게 이슈를 좀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군의 영창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영창제도가 사라진다고요? 예, 그 구한 말이죠. 고종시대 때 이제 시작된 제도라고 하는데 다음 달 5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영창을 이제 뭐 여자분들 군대 안 가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군대에서 이제 사건 사고를 치면은 병사가 징계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센 징계입니다. 15일 이내 단기간 구금을 시키고 또 그 구금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늘리는 징계 처분인데, 그러니까 교도소까지는 교도소는 다르고 뭐 경찰서의 유치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 절차가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그냥 명령으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럼 군 교도소와 영창은 다른 겁니까? 예, 교도소하고 영창은 또 다른 겁니다. 군 교도소는 아예 이제 군 재판에서 군 재판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이건 그거 없이 유치장의 지휘권자 명령으로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24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군기 문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센 게 없어지면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군기 교육이 이제 영창을 대신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15일 이내로 교육을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이 군기 교육 기간도 영장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서 사실 이게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게 군인들한테는 가장 그렇죠. 큰 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창은 없고 군기교육대를 확대하겠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장을 하면서 또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해요. 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부실의 늪에 빠지면서 작년에 이제 HG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게 매각되는 그 M&A 인수합병 계약이 성사가 돼서 진행 중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가 그 인수 계약을 맺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 거잖아요. 뭐 항공업이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를 하자.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 뭐 이것저것 문제가 좀 많았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은 이거 인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맞냐? 그러면서 이 인수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업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만나서 이거 인수 협상이 깨지면은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미리 섣불리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부연을 하긴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그래서 주가가 올랐군요. 거의 20% 정도 올랐어요. 전일 대비.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은 항공계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울북한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리 시스템도 부실했고 군 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차관 지낸 분이죠.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맡고 있는 백승주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예. 자, 우선 탈북자 김모 씨의 월북 사건,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진행자께서 말씀했듯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0번 지적할 말이 없다. 그 잘못을 인정을 한 사안이고요. 예. 이 문제는 군의 경계태세보다는 그 경계 마인드가 국가 전체적으로 좀 붕괴되거나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관련 주변인들이 곧 월북할 것 같다. 이것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 신속에 조치를 안았고 이 경찰에 신속한 이런 정보 전파를 해서 국정원도 같이 움직여서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 실패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분위기 이적으로 지금 탈북자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계 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강의 회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월북 사실도 북한 방송에서 보도한 후에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군을 제가 두둔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마음을 먹고 3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통해서 넘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예.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탈출하는 순간에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한 이 경계의 실패 이 부분을 충분히 지탄받아야 됩니다만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서 탈북 사실 밝히고 난 뒤에 탈북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주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강하구를 가보셨어요, 진행자께서? 아니면 좀 못 가봤습니다. 한강하구를 가보면은 강폭이 그렇게 한 2.4km 정도 가까운 데는 2km 안팎의 강폭인데 이게 강폭이 설물과 밀물이 교차지되면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또 설물 중에서 빠지면은 조금 떠 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 수 있고 또 밀물이 들어올 때는 또 그 물살을 이용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조류를 이용하면은 탈북이 쉽고 또 월북하기 쉬운 이런 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탈북자가 그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해수의 방향과 조류를 너무나 잘 연구했던 것 같아요. 예. 탈북을 준비할 때도 또 월북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쪽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기획 탈북에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달러를 많이 바꿔갔다 그러죠? 한 예. 3,4천만 원씩 바꿔서 갔다 그래요. 달러도 달러입니다만은 자신이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그렇죠. 재판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아마 모면하고자 다시 월북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렇죠. 과거 같으면 북한이 다시 넘어온 사람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단 말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언론, 북한의 우리 같은 언론은 아니지만 관제 언론 속에 나와서 남쪽에 가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이런 쪽에서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북한 주민을 먹혀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국내 정치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이것을 그 개성시의 어떤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정치, 대남 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북한의 개성 지역의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경두 국방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직을 걸거나 사퇴를 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월북하는 과정에서 출발 지점에서 가는 과정까지 그 감시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한 전술적 책임은 물어야 되겠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책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우리가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5년 동안 거주지에 신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경찰의 보안과라는 게 있고 보안과에 몇천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 이 경찰과 국정원이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군 경계를 지적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노크 기순도 있었고요. 목선 기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그 밀국자들이 보트를 이용해서 서해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 이렇게 뚫렸는데 이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목선 기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 북한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침투라는 표현하고 기술이라는 표현이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 이제 밝혀지지만 그 부분을 못 막은 일을 하고 이번에 탈북자가 우리를 월북한 문제하고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군이 이 경계 근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좀 책임감을 갖고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회는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보다도 이번 탈북자 사안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책임보다는 경찰, 보안, 또 국정원에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이 사실은 경찰의 신고가 월북할 것 같다, 북한으로 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요. 예. 경찰이 그 보고를 받은 국정원과 또 기무사령부, 지금 안보지원사라 그러죠. 이 전부 업무 전파가 돼갖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강화도 지역에 경계태세가 주어지고 그 경계태세 분위기 속에서 군이 철통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과 국정원 안보지원사가 이 정보를 공유해서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군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경찰, 국정원, 안보지원사 모두에게 그 직무를 위임받은 임무를 잘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보다는 국정원이나 경찰 잘못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큽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북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한 경우 어디 있겠어요. 예. 경찰과 국정원, 안보지원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과 국정원 책임이 좀 더 크고. 그런데 군 출신이시니까 경계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육안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가보면 한강 하구에 이제 부유물이 이제 서울 한강 쭉 북쪽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특히 홍수 지역에는. 예. 통나무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온갖 그 물상들이 물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 속에서 그 파도를 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걸 찾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 그래서 제가 군 출신 아닙니다. 저는 중위로 의무복무했고 민간인이고 예, 이 부분에서 늘 경계 실패를 많이 따졌던 사람이지만 예. 한강하구를 제가 직접 몇 차례 보트 타고 다녀보기도 하고 예. 한강하구 유관을 받을 때는 그 작은 한 사람이 조류를 타고 움직일 때 찾는 것은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경찰의 천재일우로 이 친구가 곧 넘어가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달러를 받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찰과 국정원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정원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백승주 국방소위원장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현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민심 중 하나는 부동산, 특히 집값 폭등이겠죠. 집값이 오르는 다양한 이유와 흐름이 있겠지만 당장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유독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주장 때문이겠죠. 지난 주말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다른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비교하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기엽입니다. 예, 엊그제 MBC 방송이 여러 보도로 회자가 됐는데 특히 2014년 1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MBC에서는 네네.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예.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화면을 보니까 아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시초가 항상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예, 보면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하는 비율을 3년간 유예해주겠다. 환수 예. 안 하겠다. 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 주택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당시 부총리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법과 현역 의원들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중에 예. 보유자만 보면 당시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예.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21명이 들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도 들어 있었고 예. 이제 그렇게 이 법이 통과되면서 23억 정도를 벌었죠. 23억 그러니까 정도. 23억을 벌기 위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 혜택을 받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예.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포주공 1단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2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20여 정도를 벌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이 울고 있다 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송에 많은 분들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근데 미래통합당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규제 유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규제도 규제 나름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기는 했지만 저는 제대로 된 규제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대폭락을 면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는데 왜 폭락을 면했냐면은 뭐 대출 규제를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했고 보유세 강화도 했기 때문에 내려갔긴 했지만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제를 안 했다면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럼 금융위기가 왔으면 엄청나게 폭락했겠죠. 그럼 경제 전체가 굉장히 이제 엄청난 큰 추격에 빠졌을 텐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그런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의 혜택을 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제 사실 정책을 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방화범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 정책을 폈지만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펴지 못해서 사실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여연대에서 국토위 기재위 의원 30%가 다주택자다. 결국은 이해관계 충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다주택자면서 그 소위에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다주택자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인데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겠느냐 라고 하는 강력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참여연대의 기재위 국토위 30%가 다주택자고 주택만 그렇지 또 이제
상가나 토지 이런 걸 따지면 더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예, 오늘도 국토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야당의 국토위 간사가 다주택자인데 간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던데 말이죠. 예. 오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국토위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정하기만을 남았는데 예. 부동산 3법 주역이 다수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를 표시하며 퇴장하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향배는 어떨 것처럼 보입니까? 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전세 매물이 품귀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지나친 얘기고요. 예. 이제 언론이 늘 이렇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사실. 뭐냐면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이 엄청 심하잖아요. 예. 집주인이 힘이 셉니다. 세입자가 약하죠. 예. 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을 좀 균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전월세 거래 신고제나 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다 잘 실행되고 있고 전세 매물이 품귀한다. 그 다주택자들이 그거를 공실로 그냥 놔둘까요? 예. 그냥 비워둔 채로 계속 놔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공포를 조장하고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자꾸 하는 것은 참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한 이런 비판 기사를 쏟아놓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공급 확대 문제를 또 많이 지적합니다.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공급은 충분히 이미 이루어졌다.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고 그 공급 확대론자들은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투기 국면이잖아요. 예. 20대, 30대들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자기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이제 막 빌라도 사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20대, 30대는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소득으로만 보면 투기 국면인데 이런 투기 국면에서 투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엄청 늘어난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더 좋은 공급 대책은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더 좋은 공급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꼭 새로 지어야만 공급 대책인가요? 예. 예,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뭐 이번에 세법이 또 바뀌고 했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도 있고 집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 투기 국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최고점에서 집을 처음 살려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면이 전환되면 기다리겠죠. 지금은 매도자 위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 위 시장으로 바뀌겠죠. 사는 사람이 기다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정 국면을 거칠 텐데, 그러니까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막 매물로 쏟아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겠죠.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 1가구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 한해서는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이 꽉 막혀 있으니까 집을 못 사니까. 예. 뭐 저는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조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불로드 환수장치 대표적으로 이제 보유세 강화인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면서 그런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금융 규제나 이런 거는 서서히 풀어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불로드 환수장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금융 규제를 풀면 또다시 또 투기의 광풍이 일어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지사 특유의 선명성이 보인 것 같은데 수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 평소에 했었던 얘기, 부동산 백지 신탁제 이런 얘기도 했고, 공급 확대, 수요 억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지금 이제 민주당 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4급 이상 공직자들도 다주택을 팔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정책의 투명성을,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 또 경기도가 최근에 개발한 또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어요. 예. 또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주택들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불로소득이 차단된 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뭐 실수요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인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로소득 환수 뭐 듣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 과다 소유자들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는데, 예. 저는 의지만 있다면 법으로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 환수는 무지막지한 내용 같지만, 사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부동산에서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대 수익률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로 수렴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보유세인데,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제안한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예요. 예.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 저항이 셉니다.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유세를 충분히 강화해서 그 세수는 국민 전체에게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최소한 80% 이상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파하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 신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예, 공무에 오르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아예 그마라 이런 의지인 거죠, 백지 신탁이. 그런 메시지죠. 예, 저는 백지 신탁이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냥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쉬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인재 풀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나 장관이 되려면 최소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해라. 그리고 일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돈과 권력을 동시에 주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은 예전부터 백지 신탁 제도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 지금까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예. 예전부터 사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2005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왔어요. 저희 쪽에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안도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백지 신탁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입법에 지금 그 초입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동산 임대차 3법도 상정이 될 거고 또 710 부동산 대책 법안도 상정이 될 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저하고 인터뷰한 몇몇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하고 달리 이제 투기 수요를 굉장히 억제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취득세로 2주택, 3주택은 취득세 8%, 12%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면 8천만 원 혹은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렇게
그 종부세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센 게 나왔고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보수 언론에서도 벌써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늘 폭탄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조금 내놓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주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었습니다. 화이트나도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검찰개혁위가 어제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공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공고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 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서 검찰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는 현재 검찰청법 27조에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하고 완전 다른 굉장히 굉장한 그렇죠. 내용이에요.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예. 이걸 만약에 관철을 하려면 임명하는 부분 빼고요. 자격 요건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바꿔야 됩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부분. 예. 현행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예. 검찰총장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바꾼다면 고등검사장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서울, 수원, 뭐 대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고등검사장한테 바로 직접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입법 사안이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공고 사항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받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뭐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이 뭐 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예. 정점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2,200여 명의 전국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는 검찰총장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권고안인데 받아들이기에는 특히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일단 물러난 상황이고 검찰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도 총장이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습니까? 없게 되죠. 이 법안 이게 권고안대로 된다면요. 그럼 권고안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은 뿌리채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공고안이 나오거나 정기 인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항의 차원에서 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던지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사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다는 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냥 식물총장 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바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나 뭐 법률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선출된 권력이고요. 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배하는. 예.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보면 선출된 권력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민 통제가 안 된다 이 안 되고 말이죠. 있죠.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이용해서 통제 수단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좀 빼버리는 법하고는 헌법하고는 뭐 반한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 건고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할 거고 또 이러는 상황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 반발을 할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네. 일단은 기준은 검사의 직무상의 어떤 독립성이 보장이 되되 그 직무상의 독립성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뭐 언필칭 그 장관의 수사지나 이런 권한에 대해서 복종을 함으로써 이제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 복종과 독립 사이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이런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옛날 7조에 있었던 걸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7조 2항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넣어가지고 검찰을 직무상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상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 안 된 것처럼 운영이 되온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어떤 권한 남용에 해당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드는 게 어땠을까. 예를 들면 뭐 이문정 검사의 옛날 그 무죄 구형이라던가 누구죠? 그 제주지검에서 영장 회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어떤 검찰 관료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굉장한 응징을 내부에서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무상 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오히려 윗사람들이 권한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총장에 한정을 했었는데 검찰총장이 그럼 직권 남용을 한다던가 어떤 좀 그 검찰 내부에서 무리가 있는 수사지휘를 할 때 그건 어떻게 막을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집중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검찰이 한번 돌이켜보면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법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잘 돌아가거든요. 예. 말 잘 듣고, 죄송합니다. 잘 지휘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사 관련해서도 법에 있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제 뭐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교수 출신 또 판사 출신의 이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계속 삐걱대는 모양새고 그 삐걱대는 모양새가 이게 좀 문민 통제라든지 그거에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개혁안이 건과에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고